내일이 12월 9일인데요. 4년 전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날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12월 9일이라는 날짜에 맞춰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시사했습니다만 당내 반발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당 원로 정치인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고문님 나와 계십니까? 예. 자, 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 여기에 대해서 고모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죠. 예. 왜냐하면 우선 김종인 위원장이 사과의 주체로서 적당하지 않고요. 예. 그건 임시로 와 있는 비대위원장인데 예. 당의 이름을 걸고 본인이 사과할 위치에 있지 않고요. 우선 첫째. 예. 두 번째는 본인이 잘못에 대해서는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잖아요. 예. 본인이 예를 들어서 군사정권에 협조해서 국보에 참여했다든지 또 60대, 560대 금융비리로 구속이 돼서 감옥에 갔다든지 예.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이야기하면서 그 문재인 정권을 집권하도록 도운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과오들에 대해서 본인은 한 번도 국민들 앞에 사과한 적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과를 하려면 본인이 해야 되는 건데 본인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당사자들이 사과를 해야지 제3자가 밖에서 사과한다는 것이 옳지도 않고요. 예. 그다음에 또는 뭘 사과한다는 게 분명하지 않잖아요. 예. 이명박 대통령이 뭘 사과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 뭘 사과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당사자들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그게 정치보복이라고 그래서 지금 그 재판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가 재판을 받은 거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받는 건데 지금도 무죄라고 주장하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은 수체 재판을 안 받았고 그런데 제3자가 그것도 사과의 주체로서 자격도 없는데 그 사과한다는 거는 정치적인 것밖에 안 되죠.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죠. 사과 주체가 예. 잘못됐다고 하셨는데 예. 비대위 체제에서 비대위원장이 대표성이 없을까요? 당대표로서? 아니, 비대위의 대표지 당의 대표가 아니잖아요. 예. 전당대회 중에서 당원이 총리로 뽑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비대위원장은 한시적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내년 4월 7일까지 한다고 자기 스스로 모델을 박아놓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비대위원장이 뭘 사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체가 될 수 없다.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뭘 사과하느냐 두 전직 대통령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검찰 수사 또 1심, 2심 대법원 판결까지 났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아니, 3심까지 대법원 결정이 난 거지만은 예. 당사자들은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것 아닙니까? 예. 본인들은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도 본인은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예. 박근혜 대통령 수재 재판을 거부 안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대법에서까지 끝났으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 아직까지 대법이 끝나지도 않았고 그런데 사과를 한다 하는 거는 완전히 정치적으로 그게 보이기 위한 쇼밖에 안 되지. 그 진정성이 없잖아요. 진정성이 있으려면 본인이 사과를 해야죠. 본인이. 알겠습니다. 당사자들이. 예. 그런데 예. 내년에 그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예. 선거를 봤을 때도 중도층을 향한 구애 이런 걸 봤을 때 사과하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 중도층은요. 예. 이미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사과한다 그래서 그게 더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당내 분란만 일으켜서 당내 고정표 말하자면 지지자들만 이탈하게 만드는 거죠. 당내 분란만 시키는 거죠. 이미 중도층 사과 하나 안 하나 이미 생각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옳고 그름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 사과를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태극기 세력만 바라보고 정치하는 거 아니냐. 태극기 세력이라고 하는 거는 극우 세력 일부 말하는데 사과한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 이런 사람들하고 멀어지나요? 예. 사과라 하는 건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정치적 의도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럼 김종인
위원장 스스로 자기 생각에 불과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과를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 태극기 세력하고 같이 하나요? 예. 그 어쨌든 그러잖아요. 그 고모님처럼 지금 당내 특히 중진 의원들이 반발이 심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사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신은 당을 나가겠다 이런 좀 강경한 자세를 취했거든요. 오늘 뭐 삼선 의원들이 또 3선 이상 중진들이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맞지 않는 것이 예. 비대위원장 그야말로 비대위는 당이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수습하라고 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비대위는 빨리 전당대 준비위원회 만들어가고 빨리빨리 전당대 준비해서 당이 총의적으로 당대표를 뽑게 만드는 그 준비하는 것이 비대위예요. 예. 그러니까 비대위 역할은 안 하고 당대표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유를 들려면 잠시 집 수리하라고 맡겨놨는데 집 수리는 관심이 없고 집에 자기 문 빼다는 것만 관심 있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고모님 그러니까 당에서 일각에서 나오는 조기 전당 체제 혹시 찬성하십니까? 조기 전당대회는 지금은 내년 4월 선거 전에 전당대회 할 틈도 없잖아요. 그건 어렵고. 예. 그러니까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부터 전당대회를 준비를 만들어 갖고 예. 선거도 선거체제 선거대책위원회와 겸해서 예. 선거 끝나면 바로 전당대회를 할 수 있도록 예. 그 준비는 하는 건 좋지만은 예. 지금 당장 전당대회 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예. 네. 그 만일 사과를 강행하면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그래서 사과를 강행하면 본인이 그만둔다 그랬는데 예. 그게 협박이잖아요. 예. 애들도 아니고. 예. 내가 사과하는데 거부하면 난 비대위원장 그만두겠다. 그만두면 되죠. 그러면. 지금 김종인 위원장 비대위원장 그만둔다 그래서 당이 무너지나요? 당이 지금 당이 잘해서 지지도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이 하도 엉마로 하니까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올라간 것 아닙니까? 예. 그걸 착각해갖고 마치 국민의힘이 잘해갖고 지지도가 올라간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내가 사과 못하게 하면 그만두겠다 그러는데 그만둔다 그래서 당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만두면 원내대표가 대행해갖고 내년 선거 준비하고 전당대 준비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협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고모님께서는 현 지도부의 리더십이 문제가 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문제 좀 있는 게 아니라 엉망이죠. 리더십이란 게 없죠. 뭘 하나 대여 투쟁에서 뭘 하나 제대로 해낸 게 있습니까? 소리만 질렀지. 예. 뭘 얻어냈습니까? 그래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와서 외연 확정을 했다 이런 평가를 언론에서 하던데요? 그럼 뭐가 외인 확장된 겁니까? 외인 확장된 게 뭐 있습니까? 예. 지금 통합도 안 하고 지금 당장 밖에 있는 국민의당 하나 못 끌어들이는데 예. 무슨 그래도 국민의당은 현재 국민의힘보다는 조금 중도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중도를 외연하려면 적어도 국민의당 정도는 자기가 비대위체에서 끌어들여야죠. 예. 그걸 안 끌어들이는데 다 이게 전부 갈라치기만 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전부 김천 위원장 자기 내놓고 남들은 다 안 된다 이야기만 하잖아요. 예. 안철수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되고 그런데 뭘 외연을 높였습니까? 오히려 또 외연이 축소된 거죠. 예. 그러면 홍준표 의원에 대한 복당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당 시켜야죠. 설사 복당해갖고 당이 좀 시끄럽다 하더라도 예. 이 야당 의원 한석이 중요하잖아요. 예. 무소속이 밖에 있으면 한석이라서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밖에 있는 홍준표 의원이나 김태호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무소속 3명이 밖에 있는데 그게 다 국민의힘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있다 그래서 누가 그 사람들을 무소속으로 생각합니까? 다 국민의힘으로 생각하지. 예. 그럼 빨리 복당시켜야죠. 그걸 뭐 따집니까? 근데 안 그렇습니까? 고모님 방금 소리치고 갈라치기 이런 단어 쓰셨는데 예. 지금 공수처법 또 추미애 윤석열 갈등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는 게 내부 비판 갈라치기 아니야 반대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게 안 맞는 말이 예. 지금 공수처 문제라든지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문제가 있는데 예. 당의 투쟁력을 거기에 집중해야지. 그 쓸데없는 사고한다 그래갖고 당내 분란만 일으키는 게 김종인 위원장이잖아요. 예. 지금 당의 대여 투쟁력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예. 지금 당의 대여 투쟁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김종인 위원장 아닙니까? 예.
지금 안 그렇습니까? 예. 지금 당장 저 공수처법도 저 민주당이 단독으로 좀 통과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저지하고 막을까? 여기에 당을 기울여야지. 무슨 뜬금없이 전직 대통령 사과한다. 아, 전직 대통령 뭘 사과한다는 것도 분명하지 않는데 예. 오히려 당만 민주당에 유리한 조건만 만들어 주잖아요. 예. 그 지금 왜 그런 일을 하냐 이거죠. 이것도 그런 일을 하려면 당이 안정되고 그러면 최소한도 현재 대여 투쟁이나 좀 끝내놓고 생각해도 될 건데 이 와중에 뭘 또 당내 분란을 일으킵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좀 한 중진들이 다 생각이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초선들이야 뭐 이거 좀 모르니까 뭐 그냥 하는 거지만은 근데 고모님 지금 하여튼 당 지도부에 굉장히 비판적이신데. 그렇습니다. 뭐 엄청 예. 비판적이죠. 근데 지금 어쨌든 이 체제로 내년 보고를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 체제로 치르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요. 예. 이 체제로 선거 치르면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밖에 질문 다-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예, 밖에 문제가 다- 있는데. 예. 밖에 들어올 사람 다 못 들어오게 하고 뭐 통합해서 하나가 돼도 안 될 파인데 국민님 혼자만 치르겠다. 국민님 혼자 후보 내갖고 내년 선거에 서울이든 부산이든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소위 말하면 우파라고 한다든지 뭐 말하자면 보수 세력으로 한다든지 총 단합에도 후보 한 사람을 내야지 국민의힘에도 후보 하나 내고 또 우파 진영 무소속에서도 후보가 나오고 이래 후보가 갈라져서 나오면 이기겠습니까? 그 고모님 지금 원외에서 이제 당 원로로서 고문으로 계시는데 예. 뭐 다음에 전당대회라든가 혹은 뭐 예. 또 다른 것이라든가 당에 예.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번 힘을 실어줘야겠다 이런 생각 혹시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제 예. 제가 정치적으로 하려고 했다가 못한 거는 예. 내 후배들을 통해서 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또 다시 뭐 나서서 뭐 아무리 답답하고 좀 야당이 투쟁하는 게 못마땅하고 제대로 못한다 하더라도 예. 내가 그걸 후배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하게 해야지 내가 또 다시 나선다는 건 그건 안 맞지요. 뭐 경륜도 있고 하신데 왜요? 아유 그래도 뭐 김정일 위원장은 그 연세에도 나오시는데? 그 사람 좀 특이한 사람이고 우리는 좀 가치관이 좀 다르니까 한실이 한 역할 했으면 물러설 줄 알아야지 계속해서 남아있으면 그건 옳지 않죠. 이제는 뭐 당으로 다시 들어온다든가 원내에서 뭐 하고 싶은 일은 없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다시 선출직으로 나가서 뭐 또 현역에 복귀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죠. 예.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요. 예. 그 민주당의 투톱 다음 대권 이야기입니다. 이낙연, 이재명이 있고 또 지금 윤석열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예.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다 보면 국민의힘 사람은 지금 전혀 떠오르고 있지 않거든요. 이건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3%, 4% 뭐 이러죠. 1% 뭐. 그게 고민이죠. 국민의힘이 고민이. 지금쯤 되면 한 1년 반도 안 남았는데 지금쯤 되면 야당 야권의 후보가 뭐 두 사람이 되든 세 사람이 되든 한 사람이 되든 뭐 10%, 15% 이상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여권의 후보들과 이게 객이 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당에는 후보가 지금 부각이 안 되잖아요. 그게 좀 답답한 건데 그것도 현재 비대위원장이 그걸 자꾸 뭐 밖에서 지금 대선 후보 될 사람들이 지금 야권에서 있는 게 안철수 대표나 홍준표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단 4%, 5% 좀 되잖아요. 딴 사람들 1%, 2% 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 당에 들어와서 지금부터 좀 이렇게 좀 준비를 하게 해야지. 그런 사람은 일체 못 받아들이니까 그저 답답한 거예요, 정말. 네. 알겠습니다. 고모님 다음에 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 고문이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94명을 기록했습니다.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죠. 방역당국 스스로 다음 주에는 하루 900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오전에 정부의 백신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한 줄기에 빛이 될 수 있을지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죠.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이 됐고요. 거리도 많이 한산함이 느껴지는데 2단계를 시행했는데 확진세가 사그라들지 않았기 때문에 2.5단계를 시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난번 1단계 또 뭐 2단계 유행일 때는 거리두기를 격상을 시키면 확진자가 줄어들었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줄어들지 않을까요?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일단 사람들이 효과는 없다고 하지만 저는 2단계를 갔던 효과를 지금 보니까 이 정도지. 아하. 아마 2단계를 제때 안 올렸더라면은 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보고 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한 2, 3주 전에 뭐 600명씩 나온다고 예고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예, 또 뭐 1000명도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효과가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에 한 2번 경험하니까 국민들이 뭐 잘 떨어지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 하고 경각심 떨어진 게 제일 크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역학조사가 아무래도 좀 미진하다 보니까 지금 감염원을 다 못 밝히는 것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감염원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예. 뿌리도 깊고. 지금 뭐 발표되는 거 보면 그냥 이웃에서 그냥 생기지 않습니까? 예. 뭐 음식점, 목욕탕, 사우나 등등. 그래서 아마 상당 기간 길게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계절적 요인도 있겠죠. 물론이죠. 예, 겨울이라는 계절. 12월, 1월은 뭐 호흡기 질환이 가장 창궐하는 감염이 창궐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딱 맞아 떨어지면서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3단계로 가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어제 저희가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인터뷰했는데 3단계는 도시 봉쇄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는 막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공감합니다. 3단계는 이제 소위 말하는 완전히 도시를 닫는 건데요. 그렇게 안 가게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 최선을 다하면 안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2.5단계를 마지막 단계라 생각하고 예. 정부는 정부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뭐 굳이 3단계까지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벌써 10개월째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뭐 국민들도 많이 피로해 하시는 것 같고 또 경각심도 교수님 말처럼 많이 떨어진 것 같고 근데 계절적 요인이 있다고 하면 어쨌든 12월, 1월, 2월까지 계속 추울 텐데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결국은 치료제나 백신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오전에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4개 회사와 계약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회사와 계약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제 뭐 제일 중요한 위험 분산 차원이죠. 왜냐하면 한두 개 회사와 했다가 한두 개 회사의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뭐 완전히 꼼짝 못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4개 회사를 택한 것은 잘한 선택이라고 보고요. 저는 조금 더 많은 회사를 선택해서 저희 포트폴리오를 잘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4개 회사는 사실은 백신의 그 제조 과정을 보면은 두 개가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종류의 백신들도 좀 확보로 해 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지금 미국은 백신 승인을 뭐 앞두고 있고 영국은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우리는 언제쯤 접종을 시작할 거라고 보십니까? 정부는 3월 얘기하는 것 같던데. 예, 3월에 이제 아마 2, 3월에 도입이 된다고 하면 우리도 이제 신속 승인과 허가 과정을 거치면 아마 얼마 안 가서 첫 접종은 시작될 거라고 보고요. 예. 지금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내년 이게 백신 없고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내년 가을이 되면 또 옵니다. 예, 이렇게 또 올 겁니다. 보나마나. 그래서 내년 가을 오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3천만 명 이상 국민한테 백신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접종 대상의 순서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뭐 연세 많은 분부터 한다든가 뭐 미성년자부터 한다든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땐 당연히 이제 순차적으로 해야 되고요. 뭐 예. 가장 위험한 층이 이 노령층입니다. 80대, 70대 사망률 엄청나니까 예. 이제 그분들한테 먼저 접종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나라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의료진들 그분들이 걸리면 남들한테 또 환자들한테 또 옮기니까 예. 또 의료 인력 손실도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국가 필수 시설에 대한 기본 인력들이죠. 뭐 경찰, 군인, 그다음에 뭐 소방 등등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한두 달 접종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 소진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 또 조정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백신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지금 놓을 수가 없어요. 예. 어린아이들한테는. 왜냐하면 이게 임상 연구가 충분히 안 됐습니다. 어허. 예, 그래서 당분간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연구가 나와야 되는데 연구가 그렇게 뭐 공장에서 뭐 상품 만들어져서 뚝딱 나오는 게 아니지 그렇겠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주의 깊게 보고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 층에서 유행을 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렇죠. 학생들이 예. 백신을 못 맞으면 아무래도 예. 불안하죠. 네. 그 3월 달에 접종 계획인데 계약이 3월 달부터니까 보통 네. 그것도 문제는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 일단 어느 나라든 청소년한테 지금 백신을 자신 있게 놓을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네. 영국은 오늘부터 백신 접종 시작인데 일단 80세 이상 또 의료진을 우선 접종하겠다고 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과연 부작용이 없느냐 또 이 효과가 있느냐 이거는 아마 모든 전 세계인들이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희도 이걸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됩니다. 예. 저는 제일 걱정이 안전성이거든요. 예. 물론 단기 안정성은 어느 정도 괜찮지만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그 백신이 몸속에서 어떤 일을 벌일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예. 즉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한 달, 두 달, 세 달, 6달, 1년까지 보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렇게 급하게 놓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영국에서 시작했고 미국도 시작할 테니까 거기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를 정말 유의 깊게 보면서 우리는 우리 국민한테 어떻게 나야 될지를 정부가 잘 판단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예. 뭐 영국은 하루에 확진자만 10,000명씩 쏟아지기 때문에 뭐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우리 정부가 지금 유심히 또 전문가도 지켜보고 계시겠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진짜 실력 발휘를 해야 될 때죠. 예, 잘 예.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하루빨리 나타나길 바라고요. 확진자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뭐 900명, 1000명 다음 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확진자가 쏟아지면 그 중에서 당연히 중환자들도 나올 텐데 병상 부족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지금 병상 부족은 특히 중환자실은 이미 포화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예. 파악하고 저도 이제 중환자실 관련 일을 하니까요. 예. 지금 수도권엔 중환자실 없습니다. 중환자가 계속 발생하면 수도권에서 수용을 못 한다고 지금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병상 가동률을 아는데 이게 병상 가동률 100% 될 수는 없고요. 병상 가동률이라는 게 90%가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제때 입원이 안 된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예. 이게 90%, 10% 여유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각별하게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되고 지금 이 중환자만 보는 중환자의학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어떤 요구를 하고 있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치열하게 검토를 해서 속히 움직이지 않으면 중환자실 부족으로 환자들이 여기저기를 떠돌게 되는 그런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 의료 인력들의 피로도도 상당할 텐데 벌써 10개월째니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더더욱 의료 인력의 확충 문제는 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 중환자를 잘 볼 수 있는 의사와 간호사는 좀 특별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제 미리 준비해서 의료 인력을 좀 보충을 해놨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크게 눈에 띄게 잘 준비가 됐다는 보도를 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준비를 하고 의료진들은 좀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지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역학 조사 업무도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대통령이 군, 경찰 투입을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그 비의료원이 해도 괜찮을까요?
예. 이게 이제 역학조사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예. 지금 그런 이제 군인 경찰들은 들어와서 뭘 해주시냐 하면은, 첫째는 행정적인 업무를 좀 해주시고요. 어허, 예. 그 다음에는 이제 GPS 추적이라든지 CCTV 본다든지 이런 예. 것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분명 경험들이 도움은 있으니까. 되겠군요. 도움은 됩니다. 진작에 좀 많이 했으면 아하. 지금같이 이렇게 미궁에 빠진 환자들이 15% 20% 되지 않죠.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저희가 백신 얘기를 했는데 치료제는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뭐 백신도 중요합니다만 치료제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치료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항체 치료제 이상 지금 12월 말에 결과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혈당 치료제는 공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나온다 하더라도 효용성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을 겁니다. 문제는 과연 항체 치료제가 제대로 작동을 할 것인가? 예. 또 그 외에 다른 나라에서 아주 효율적인 그런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약이 나올 것인가 하는 건데요. 예. 뭐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 치료제라는 것은 백신보다도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하. 왜냐하면 내 몸에 있는 세포도 해하면서 바이러스를 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몸에 오는 그런 부작용들이 백신보다도 오히려 더 나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하도 여러 가지 이제 열망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마 예. 최선을 다해서 여기저기서 만들겠지만 얼마나 효용이 있고 부작용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한 검토 후에 이제 치료제로 이제 탄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뭐 타미플루처럼 한 방에 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전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 오늘 나온 뉴스를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도니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예,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94명 늘었습니다. 누적 38,755명이 됐고요. 지난 이틀 연속 600명대였다가 이제 사흘 만에 500명대로 내려앉기는 했으나 이게 확산세가 꺾였다고 해석하기는 힘들고 오히려 확산세가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검사 건수인데요. 예. 전날 검사 건수가 사실 최근 평상시 평일에 한 절반 수준에 그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 주말이나 휴일보다도 검사 건수가 적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거의 500명 후반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212명, 경기가 146명, 인천 27명 등 수도권이 385명이었고요. 비수도권에서는 울산이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25명, 충남 15명, 전북 13명 등 순이었습니다. 주요 감염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 홀덤펍이라고 하죠. 그 술 마시면서 카드 게임하는 요런 이태원의 홀덤펍 주점 5곳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11명이 확진됐고요. 종로구 음식점 파고다타운과 관련된 누적 확진자도 112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 양평군에 있는 그 개군면 주민 48명이 감염됐고 울산 남구 요양병원, 경기 고양시의 요양원 2곳 등 취약시설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했고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해서 우리 경제사회 전체가 마비게 되기 전에 지금 잠시 멈추는 인내와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필수적 활동을 제외하고는 되도록 집에 머물러 주길 바란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이 2.5단계, 비수도권이 2단계로 격상이 됐는데 방역당국도 고삐를 죄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방역 지침을 좀 더 철저히 준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인데 벌써 10개월째거든요. 10개월째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고 연말 특수를 좀 기대했을 텐데 연말에나마 조금 회복하나 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 그렇네요.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나마 백신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만한데. 예. 4천만 명 정도의 분량을 확보했다고요? 예, 4,400만 명분 정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게 코백스라는 그 다국가 연합체를 통해서 한 1,000만 명분 또 아까 우리 일부에서 정기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글로벌 백신 제약사 4곳을 통해서 3,400만 명분 해서 총 한 4,400만 명분을 선구매한다고 오늘 정부가 계획을 밝혔고요. 그 선구매 합의한 제약사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미국의 화이자, 모더나 또 존슨앤존슨
얀센 이렇게 4개사고 뭐 아스트라제네카와는 이미 계약을 완료했고 나머지 회사들과도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통해서 구매 물량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말을 좀 보면은 백신이 아직 개발 완료 전이고 부작용 발생 등 그 실패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만큼 국민 건강과 안심을 위해 당초 발표했던 3천만 명분보다 많은 백신을 선구매하기로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언제쯤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까? 일단 오늘도 정확한 시기가 나온 거는 아닌데요. 일단은 이번에 선구매한 백신이 내년 한 2월, 3월부터 한 두어 달 뒤죠. 단계적으로 국내에 들어올 전망인데 일단은 방역 당국이 그동안 밝혔던 게 접종 시스템을 좀 준비하고 부작용 사례를 분석한다. 이런 거를 고려하면은 내년 하반기가 합리적이라는 게 기존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에 대규모 접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 보이고요. 또 접종이 시작이 돼도 노인분들이나 또 의료, 보건계통분들, 또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뭐 군인 이런 분들이 우선 대상자, 이분들은 아마 무료 접종을 받을 거라고 정부가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분들부터 되고 또 그 밖에 이제 일반 국민들은 언제가 될지 이제 하반기는 돼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하반기면 너무 느린 게 아니냐. 뭐 그런 건데. 영국은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백신이. 예, 맞습니다. 코로나가 등장한 지 거의 1년여 만에 개발이 된 그 백신의 일반 접종이 개시가 됐는데요. 영국 정부는 오늘부터 현지 시간으로 이제 오늘인데 전국의 80세 이상 노인 등에게 미국 제약사 화이자랑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고요. 잉글랜드 지역에 한 50개 거점 병원을 지정을 했고 다른 지역도 병원을 중심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벨기에에서 생산된 화이자 백신 한 40만 명분을 영국이 들여왔거든요. 예. 그래서 영국이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사실 우리나라 전략도 다른 나라들이 이제 이렇게 맞고서 부작용이나 이런 걸 좀 추이를 살펴보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러니까요. 영국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만 그렇죠. 우리도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기대를 좀 해보고요. 예. 정치권 이야기 해봅시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야당의 반발 속에 법사위 통과했습니다. 예,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과반 찬성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면서 막아섰지만 결국 수적인 열세에 무력했고요. 전주에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을 신청하면서 오늘 회부된 안건 종결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저지를 하려고 했는데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너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고성으로 항의를 하니까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토론을 종결하겠다 선언하는 모습도 좀 주목이 됐었습니다. 오늘 통과된 개정안을 좀 설명을 드리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기존에는 7명 중에서 6명이 예.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3분의 2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명 중 5명만 찬성을 해도 의결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이거를 자신들의 비토권, 거부권이죠. 이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방안 아니냐라고 반발을 해온 거고 다만 야당의 개정 의견을 일부 소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공수처장의 재정 신청권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다시 한번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그러니까 공수처의 권한이 더 막강한 이런 부분을 지적을 받았는데 이런 재정 신청권을 주는 특례 조항을 삭제를 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격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은 이게 원래 7월 달에 공수처가 설립됐어야 되는데 5개월 동안 지금 딜레이가 된 거는 야당이 의도적으로 시간 끌어서 그런 거 아니냐. 게다가 공수처 추천위원을 추천해서 이제 회의에 들어갔는데 또 한 달 동안 안 됐거든요. 있으니까. 결국은 그 묻지마 비토권을 악용해서 그런 거 아니냐. 여당은 그런 입장이죠. 맞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 결말을 봐야 할 시간이라고 말을 하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소요에만 국민의힘이 100일 이상 소요했다라고 지적을 했고 또 이런 추천위원회마저 묻지마 비토권을 악용해서 종료가 됐고 지금은 국회에서 농성하는 이런 구태를 재현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야당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뭐 그랬던 어쨌든 지금 통과됐고 예. 여당은 9일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생각이고 내일 본회의죠. 예. 범여권의 의석수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180석을 뭐 넘길 것으로 예. 법여권. 뭐 하면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막는다고 하더라도 회기 끝나고 다음날 또 임시국회를 소집했으니까 이미 10일날 임시국회까지 9일이 안 되면 소집하는 10일날 바로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법은 통과는 될 듯한데 사실상 뭐 예.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민주당이나 청와대는 올해 안에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만 지금 예. 타임라인을 봤을 때는 추천위를 재구성해야 되잖아요. 다시 추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가요? 예. 지금 아무도 추천이 안 되는 상태니까 예. 추천위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추천을 하고 거기서 누구 한 명, 두 명이 추천이 되면 위원회 자체는 유효합니다. 이번에 개정이 돼도 추천위는 유연하고 추천을 새롭게 하나 해야 되는군요. 예, 그럴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2명 추천해서 대통령 1명을 선택하면 예. 거기에 또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또 적지 않은 시간이 만일 1명을 예. 대통령이 선택한다 하더라도 청문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청문회 준비 시간 또 청문회 소요 시간 이런 거 봤을 때는 올해 안에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뭐 될지는. 사실상 힘들지 않을까. 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고 야당이 뭐 장애투쟁 이야기도 다 나오고 있으니까 말이죠. 또 뭐 전략을 이것저것 갖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뭐 무슨 전략인지는 밝힐 수가 없다. 주호영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를 예. 한 상황입니다. 좀 보고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사과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 내홍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일부에서 이재호 전 의원하고도 인터뷰했는데 중진들이 대체로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영남에 뿌리를 둔 중진들은 뭐 겉으로는 이제 앞에서 하는 말은 이게 시기상으로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그분들 속내가 시기상 문제인지는 뭐 좀 보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런 거를 사과를 하는 거 인정하는 자체가 예. 조금 이제 뭐 극우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예. 어쨌든 많이 우측에 가 계신 예. 그 기존의 중진들한테는 좀 불편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예전부터 말해왔던 사안이고 또 내일이 이제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4년째를 맞는 날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곧 강행할 조짐을 보이니까 당내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소 불편하더라도 좀 참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김 위원장의 결단에 대해서 당내에 호응하는 의견도 적지는 않습니다. 예. 뭐 이제 개파에서 좀 자유롭고 또 초선 의원들, 김 위원장의 당 혁신을 좀 지지해온 초선 의원들은 정권 교체를 위한 극약 처방이다. 또 환골탈태 메시지다라고 사과 필요성에 공감을 하는 분위기고요. 또 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도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사실 뭐 신주류라고 평가를 받는데 오늘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과거 MB나 박근혜 정권과는 다른 새로운 야당이라는 걸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서 사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과 사과해야 된다는 의견이 맞부딪혀서 지금 내용이 심화되는 건데 예.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국민들도 사실 생각이 뭐 다르실 수 있겠는데 일단은 부적절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진들 중에 뭐 홍준표 의원, 뭐 오늘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는 굴종의 길이다. 굴종이다. 예, 굴종의 길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과하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권 출범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지난 4년간의 폭정을 받아들이는 거다. 뭐 이렇게 좀 비판을 했고요. 홍 의원이 발탁한 배현진 의원도 이제 메시지를 세게 내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를 그 귀태. 사실 우리 이전 전 정부에서 많이 나왔던 말인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뜻이죠. 귀태 정부. 귀태란 예. 단어 썼다가 민주당 의원이 모든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었는데. 맞습니다. 이번에는 배현진 의원이 오히려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귀태로 규정을 하면서 잘못된 역사를 그러니까 여는데 도움을 준 김종인 위원장 본인부터 사과하라고 계속 저격을 했습니다. 그래요. 뭐 여론 어떻게 되는지 좀 두고 보고요. 예. 강용석 변호사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네요. 예, 강용석 변호사가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의해서 긴급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강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가세연이라고 하죠. 가세연에서 이제 지난 3월 유튜브 방송에서 문 대통령이 한 남성하고 악수하는 사진이 있었는데 이거를 그 신천지 이만희 교주하고 악수하고 있다라고 방송을 했었는데 사실 이후에는 이 남성이 이만희 교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당시에 강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문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이 수사를 이제 착수했는데
강 변호사가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 얘기를 보니 3개월 전부터 한 4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아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라 체포했다라는 설명이고요. 반면 강 변호사가 속해 있는 이 가로세로 연구소 측은 이 영상이 문제가 돼서 즉각 정정 및 사과 방송을 했다. 강용석 변호사가 뭐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 자택에서 체포를 당했다. 라면서 좀 체포가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허위 사실로 의한 명예훼손 혐의 가지고 긴급 체포는 되지 않았는 것이고 결국은 계속 출석을 요구했는데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으니까 긴급 체포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긴급 체포하고 48시간 안에 영장을 받아야 되니까 예.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법원이 영장에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근데 강석 변호사 또 가로세로 연구소 같이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진행자들도 예. 지금 허위 사실로 의한 명예훼손으로 여러 건이 걸려 있거든요. 예. 그거는 어떻게 수사가 어떻게 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아마 경찰에서 계속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예. 강용석 변호사 건이 아무래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수사 방향이나 속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이 일단 수사를 하고 검찰에 넘긴 것도 있을 테고 예. 아직 경찰 손에 있는 것도 있을 테고 검찰이 이제 또 불러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건지 기소를 하지 않을 건지 판단하겠죠. 예, 맞습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경남 양산에서 불타는 쓰레기 더미 속에 훼손된 시신이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경남 양산시의 한 재개발 구역 내 노상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된 사건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오늘 새벽 3시께 쓰레기 더미에서 불꽃이 난다라는 주민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을 하던 중에 이 시신을 발견했다고 하고요. 시신이 양쪽 다리와 한쪽 팔이 없이 나머지 부분이 훼손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시신의 성별은 한 50대에서 60대 여성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정확한 신원이나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국과수에 유전자 감식과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고요. 경찰은 일단 시신 발견 현장 감식과 그 인근 CCTV 영상 통해서의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인데 사건 발생지 중심으로 한 200m 내에 CCTV가 5개가 설치돼 있다고 해요. 예. 또 차량 블랙박스 등도 있어서 영상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어서 용의자 검거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이 지역이 지역 주택조합에서 아파트 재개발을 위해서 확보해놓은 부지라서 현재는 공사가 안 되고 방치된 상태라고 합니다. 도심에서 가깝긴 한데 사람들의 왕래가 잦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여기 지역 사정이 좀 밝은 인근 거주자가 여기에 유기한 거 아니냐 그리고 불을 지른 거 아니냐 이렇게 경찰은 보고 있는 상태고요. 경찰은 아무래도 누군가 시신을 유기하고 불태웠을 것으로 보고 그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일단 신원은 확인이 안 된 거고 아직 안 나온 거죠. 국과수에서 DNA 검사를 해야 돌아가신 분이 나올 것 같고요. 신원이 확인되고 특정이 돼야 수사가 좀 빠르게 활발히 진행되죠. 시작될 텐데요. 맞습니다. 보니까 지금 사체가 훼손됐기 때문에 지문을 뜰 수도 없는 상황일 것이고 그렇죠? 이게 한쪽 팔이 없는데 다른 한쪽 팔이 있는지 그래요? 그 한쪽 손 예.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는 지금 들어오는 건 없어서 알겠습니다. 예. 경찰의 수사를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예, 오늘 기자 언박싱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두 분,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우리 기자 언박싱은 잠깐 마지막에 다뤘는데 가로세로 연구소 강용석 씨가 긴급 체포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허위사실 자택에서 유포로 의한 명예훼손? 그렇습니다. 예. 이제 허위사실 유포 혐의,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자택에서 이제 긴급 체포가 된 건데 이것을 놓고 보통 이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이런 걸로는 체포하지 않냐, 이런 항변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주장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경찰 측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세 번, 네 번 정도 이제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을 했는데 전혀 응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보수 유튜버를 자청하면서 이제 보수 진영을 자처하면서 이런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태 과연 온당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보통 명예훼손의 피의자, 이 혐의를 받는 사람들은 나오라고 하면 제깍제깍 좀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하게 처벌받거나 이런 범죄가 아니다 보니까 경찰이 이제 소환 일자를 조율해서 나오라고 하면 나가면 하등 문제가 안 되는데 3번, 4번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가질 않으니까 이런 경우엔 통상적으로 영장 발부하거든요. 체포영장. 그래서 이게 범죄의 경중을 따지기보다는 이 수사 절차에 어떻게 임했는지에 따라서 영장이 충분히 발부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경찰에서 전화 와서 조사받으러 오라 그랬는데 3번, 4번 거부하는 일은 거의 하죠. 없죠. 예. 한 번도 되게 불안해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이 시간 도저히 못 가는데 어떡하죠? 그럼 그 정도면 한번 예. 제가 연결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되게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전권을 갖고 있다, 칼을 갖고 있다고 예. 일반인들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4차례 지금 불응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4차례 불응을 했던 게 이제 큰 거죠. 사실은 이게 뭐 지금 내용상으로는 이게 허위 사실이긴 한데 이게 뭐 구속 사안이나 뭐 실형이 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쵸? 제가 봤을 때는. 예. 근데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 영장까지 간 게 아닌가 그렇게 그러면 보입니다. 영장을 어디 신청해서 받은 것입니까, 이거는? 보통은 이제 영장을 신청할 때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다 보니까 예. 검찰에 이제 청구를 했겠고 예. 검찰은 체포영장이라도 이제 법원의 발부를 받아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다 관련 절차를 밟아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발부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인신 확보가 안 되면 지명수배 내려지고 불신 검문에 걸리고 뭐 이런 불이익을 계속 받는 겁니다. 이런 절차상 어쨌든 적법 절차를 거쳐서 영장이 발부됐다고 이렇게 그럼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올리고 검찰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체포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 절차적 문제성은 없네요. 전혀 없죠. 예. 전혀 없다고 봐야 되고 불응했던 게 커요. 아마도 불응한 게 단순하게 일정 조율 불응이었다면 이렇게 체포까지는 안 됐을 겁니다. 예. 일정 조율 불응이 아니고 아예 출석을 하지 않으려 했던 게 아닌가 제가 조심스럽게 좀 얘기를 하면 예. 그런 것 때문에 영장이 아마 법원까지 가서 발부가 된 것으로 예, 보입니다. 법원에서 나왔으니까 이건 뭐 절차적 문제성은 없어 보이는데 이 긴급 체포니까 48시간 동안 일단은 체포할 수 있죠. 그리고 다시 영장을 청구합니까? 구속영장을?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아마 지금 정확하게 지금 보도가 좀 헷갈리고 있는데 아까 박지훈 변호사 말대로 허위사실 유포로 의한 명예훼손 가지고 구속영장이 나오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네. 그러면 조사하고 돌려보내겠네요. 근데 이제 한 건이 아니에요. 지금 아. 이걸로 영장이 발부됐지만 여러 건이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건의 어떤 피고발을 당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 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예상이 불가능한데 일단 이 한 건으로는 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면 답이 나오겠죠. 공수처 이야기도 해보죠. 오늘 국회 법사위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굉장히 그렇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예. 네, 굉장히 좀 아수라장이었는데 의외로 그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뭐 이제 처음부터 법사위를 통과하기까지 한 2시간 속전속결로 그야말로 뭐 아수라장 속에서 법안 처리는 속도를 내서 마무리가 된 건데요. 그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또 이렇게 아수라장 한번 겪어서 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지금 고소당하고 재판받고 지금은 재판 중이잖아요.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때처럼 또 뭐 길을 막고 의사봉을 뺏고 마이크를 뭐 닫고 하면 또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테니까. 일부 좀 문제될 회의방에도 있거든요. 조수진 의원이 마이크를 이렇게 빼고 이러더라고요. 아마도 조금 그걸 뭐 다시 또 수사 당국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 선진화법 이른바 선진화법 때문에 그렇게 뭐 오래 뭐 폭력이나 이런 것들은 또 오래 시간이 끌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공수처법 개정안 국민의힘에서 어제 안건 조정위에 회부해달라고 제의를 했고 뭐 3분의 1 이상이면 되니까 3분의 네. 2죠. 예, 제의를 해서 올렸고 그리고 오늘 9시에 아마 시작된 것 같은데 여야 동수로 3대3 숫자로 진행이 됩니다만 네. 이 야당의 3명 중에 1명이 열린민주 최강욱 대표인데 네. 누가 봐도 범여권이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4대2다. 그래서 안건조정위에서 통과가 됐고 그리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가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수결로 그렇죠. 통과가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이 안건 조정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주장 계속 하고 있죠. 안건위 조정위 의결은 이제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거는 사실 법사위 내부에서 양당 사이에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을 때 이견을 한번 우리가 따로 이제 좁혀보자라고 해서 3분의 1 이상 요구를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상 이걸 개최를 요구한 게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용 아니었냐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데다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요건을 정할 때는 그 형식적인 부분을 봐야 됩니다. 야당이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여당이 아닌 의원들을 야당으로 분류하는 게 맞고 그렇다면 이게 안건 조정이 의결사항에 뭐 이제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논리나 주장은 조금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국민의힘 쪽에서 사실 막을 방법은 지금 없어 보이거든요. 없어요. 지금. 뭐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자동으로 그 다음에 뭐 의사가 그 당일 지나면 자동 의안이 안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하루 정도만 늦출 수 있는 거잖아요. 필리버스터 뭐 한다고 하니까 하긴 하겠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공수처법 관련해서 사실은 야당이 왜 반대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해당되는 사람들이 고위 공직자들이니까 네. 고위 공직자들은 다 거의 대부분 여권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현직 국회의원들은 다 빠지거든요. 이 네. 공수처에 거의 다 대해서. 빠지죠. 네. 그래서 저는 궁금해 이제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무제한 안건을 이제 토론하는 거고 이제 뭐 발표하던 뭐 그 얘기 우리 기억날 거면 테러 방지법 할 때 옛날 민주당 의원들 그래서 과연 저도 한번 보고 싶어요. 뭐 때문에 저렇게 반대하는지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는 건지 또 과연 필리버스터 끝까지 또 이게 되는지 그것까지는 좀 어차피 좀 한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9일날 새벽까지는 계속 이거 하지 않을까. 지금 말대로라면. 그러니까 9일날 하더라도 회기 끝나고 10일날 바로 지금 잡혀 있어요. 소집 예정돼 있으니까 10일날 통과시키면 그만인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마 뭐 국민 여론을 가지고 한번 싸워보겠다. 장외투쟁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보이거든요. 못합니다. 네, 그렇죠. 이게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카드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일단 오늘 법사위 문턱 넘은 개정안은 김용민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용민만 두 가지 정도 생각하면 될 겁니다. 가장 걸림돌이 됐던 그 후보 추천할 때 추천인 7명 중에 6명의 찬성을 요하는 부분. 이 부분을 완화시켰어요. 3분의 1로, 그러니까 3분의 2니까 결국 5명 정도만 찬성을 하면 되도록 만들어 놓고 또 뭐 하나 추가를 하자면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을 이 현행 변호사 10년에서 7년으로 좀 낮췄습니다. 이 두 가지가 크게 골자입니다. 예. 자, 그런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 7회 6이 아니고 7회 5. 5라고 보면 됩니다. 3분의 2니까요. 근데 그 후보 추천은 국회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럼 국회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당, 야당 뭐 이렇게 안 정해놨으니까. 그래서 부칙으로 일단 지금 구성된 위원회에는 이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라고 해서 일단 국회 내부 차원에서 위원장을 추천하기 위한 그런 절차는 계속 이어질 거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다른 얘기로 넘어가죠. 추미애, 윤석열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어제 있었는데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 부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걸 뭐 언론 보도를 보면 7번 붙였는데 7번 다 뭐 부결됐다 이렇게까지 나와서 경론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안건으로 일단 올라간 거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일단 판사들에 대해서 뒷조사를 한 문건이 나온 거는 팩트고 그런 문건이 나온 거에 대해서 사실 법원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거는 개별 판사들에 대한 어떤 뒷조사를 했다는 것보다 이런 문건이 나옴으로 인해서 사실 재판의 공정성 자체가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법관회의가 열린 상황에서 한마디 공식적인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공감을 할 수 있는 여론이 많을 것인가. 물론 법관이 지금 뭐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고 추윤 갈등 속에 한 명의 편을 들어주는 거에 대한 뭐 이런 정치적인 인식이 될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저어됨, 뭐 우려함 이런 말을 꺼내기는 했는데 과연 이렇게 한마디도 공식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사법부가 온당한가 이런 의문은 들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될 수 있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만일 그렇죠. 결론을 뭐 내게 되면 그 지금 징계위원회에도 예정돼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졌다 이런 말 자체가 부담되지 않았냐? 징계위원회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예. 아마 지금 직무배제 취소 소송이 본안 소송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 여기서 만약에 무슨 성명을 내버리면 그 사찰도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게 맞나? 왜냐하면 일반인도 문제지만 전 판사랑이 더 문제인 거거든요. 예. 판사니까 또 당연히 그거 좀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은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예컨대 우리 다 문건 보셨을 거예요.
존재감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또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어떻게 아무런 이렇게 입장 표명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뭐 이게 대법원 어떤 조직이 아니고 법관 전국 대표자 회의거든요. 뭐 평법반도 있고 뭐 부장 판사도 있고 이럴 건데 그렇게 의견을 좀 못 모은다는 게 조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혹자든 회의에 올라간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판사들이 아마 움직이지 않을 건데 어쨌든 9명이 이야기를 해서 올라간 건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하던데. 예, 이것은 뭐 지금 사찰 문제는 또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갖다 붙일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봐라. 판사들도 별말 없다. 이거 아무 문제 없는 거다라고 갖다 붙일 것 같고. 이 사건이 근데 서울 고검에 배당돼서 법무부가 또 이거 서울 고검에 배당하는 거는 총장이 지시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었던 건데 이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이거 적법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이래서 이거 서울 고검으로 재배당을 해가지고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배당이 다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검 감찰부랑은 사실상 어떠한 조율도 없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법무부 입장은 아무래도 이게 윤석열 총장의 직접 지시로 인해서 이런 배당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럼 네, 뭐 이런 겁니까? 법무부 입장은 이게 총장이 잘못해서 판사 사찰을 했다고 잘못해서 감찰을 하고 있는데 네. 총장 직계인 고검에다 주면은 네. 이게 조사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대검 감찰부를 지금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 서울 고검에서. 예. 대검 감찰부는 우리가 계속 말씀했다시피 변호사 판사 출신 한동수 감찰부장이 있습니다. 이러면 윤석열 총장하고는 관계없다고 보이고 서울 고검은 그냥 쉽게 도식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정진웅 부장 예전에 정진웅 부장을 독직 폭행으로 기소를 했던 쪽입니다. 예. 그래서 뭐 도식적으로 봐도 윤석열 총장 쪽에 어떤 기관이 감찰부를 지금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격인데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윤석열 총장이 직무배제를 내렸던 추미애 장관의 어떤 의도, 검사 징계법 따라서 내린 거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 검찰총장의 많은 것들이 뭐 수사라든지 기소라든지 압수수색이라든지 권한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자신에 대해서 감찰을 해버리니까 그걸 또 조사를 해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뭐 좀 전에 국회도 아수라장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검찰도 아수라장인 상황이 아닌가 서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징계위원 나오면 검사 2명 지금 지명을 뭐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검사들도 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이게 어쨌든 선출된 권력이 아니고 임명된 권력들이지 않습니까? 네. 법무부, 다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법무부 수장도 그렇고 검찰 네. 수장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국민의 세금 받아서 월급 타는 공무원들인데 나 조사하니까 저 사람 조사해버린다. 아 이게 참 그러네. 참 무섭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뭐 그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그냥 뭐 내가 조사한다고 다 조사해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뭐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내사란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불씨만 있으면 수사가 개시가 되는 거니까 사실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나온 김에 10일 날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10시 반에 지금 예정됐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24시간이 지나도 안 끝날 가능성이 있다. 하루 만에 안 끝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뭐 새로운 증인을 내세우고 뭐 이렇게 네. 방어권 차원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지금 뭐 2번, 3번 열기는 어려울 거고 그렇지만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중대하다 보니까 시간은 굉장히 초과가 될 텐데 10시 반에 시작하면 과연 하루를 넘길 수도 예.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릴레이 형식으로 회의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계속해서 지금 뭐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헌법 소원을 냈고 가처분 신청 같이 낸 상황이고 이제 헌법 소원은 그 근거 규정이 된 거 그 원점을 건드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도 이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에서 보통 택하는 악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사실 이 실체를 다투기 전부터 그럼 징계위 구성 자체가 본인에게 일단 징계 대상자가 되는 사람에게 굉장히 방어권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 이런 논리로 한번 이 절차를 늦게 가져가겠다는 건데. 근데 예. 헌법소원은 어쨌든 시간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많이 걸리죠. 그 헌법소원도 가처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빨리 또 결정해 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저 11일 징계위원회. 제가 그렇죠. 알기로는 없었어요. 한 번 정도 있었는데 예전에 변호사 시험 이제 응시
제한 5회 사회 제한했을 때 그때 정도 가처분 받아준 적이 있거든요. 그 말고는 헌법소원의 가처분은 거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정정 더더군다나 10일이니까 내일 모레인데요. 예. 뭐. 내일 모레기 때문에 가처분은 어렵고 또 뭐 법적 얘기를 좀 하면 들었지만 법령 헌법소원이에요. 그 법에 검사징계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조차 요건에 좀 불비된 게 많아 보이거든요. 이게 사실 쉽지 않다.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가 직접적으로 나한테 기본권 침해가 돼야지만이 헌법소원이 가능한데 법이 바로 침해한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은 검사징계법에 의해서 총장이 나를 징계를 하는 게 이제 법무부 장관인데 네.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새로운 기구를 만들라는 얘기입니까? 뭐 일단 본인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대다수인 곳에서 이런 정치적인 현안이 검찰총장이 징계 대상자가 됐을 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내놓는 것 같고 아마 더 큰 이유는 새로 구성하자 뭐 이렇게까지 대안을 내놓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1월 달에 다시 시작되는 그 위원회 구성은 현재와는 좀 많이 다르고 법무부의 입김이 좀 덜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그 위원회 같이 구성돼야 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도는 아마 시간 끌기로 보입니다. 어쨌든 저쨌든 그게 뭐 먹히든 안 먹히든 사실은 2일날 할 거를 4일날 할 거를 10일까지 지금 세 차례 미뤄지면서 그 와중에 직무에 복귀해서 여러 가지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에 지금 여러 가지 법무부 대검의 활동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면 또 장윤미 변호사 말처럼 1월에 징계위원회가 교체가 되는데 네. 그때는 법무부 장관 추천이 아니고 그렇죠. 중립적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렇죠. 뭐 그걸 노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끌면 1월까지 가는 거고요. 거기다가 유리하게 또 여론 지형이나 언론이나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러면 뭐 이렇게 내용보다는 다른 걸로 갈 수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2일에서 4일에서 10일로 지금 어쨌든 미뤄졌기 때문에 뭐 방어권 차원 이야기도 나오고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라 이렇게 해서 10일까지 미뤄진 그렇죠. 거잖아요. 네. 다시 미뤄지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미뤄지면 미루기는. 또 그만큼 또 검찰하고 또 검찰 내 싸움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10일 날 하게 되면 그날 마무리를 지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신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도 윤 총장이 빼달라고 요구했죠, 이거. 네. 네. 기피 신청이죠. 기피 신청을 했고 또 징계위원 명단 다시 한번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기피 신청하려고 달라고 그런 거죠. 그렇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에 어쨌든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피 신청을 하려면 그 면면을 알아야 하니까 그 위원회 명단을 달라라고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이제 절차상 하자냐 아니냐는 이제 논란이 되겠지만 아예 그냥 주고서 그 대상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나중에라도 이제 받지 않도록 그냥 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반대적인 생각인데 그거나 가서 보면 돼요. 그리고 지금 하기 싫어서 연기하려고 지금 그게 모습이 다 보이잖아요. 예. 근데 그 명단을 주라는 것도 없을 뿐더러 어느 누가 내 징계위원 알아가지고 기피할 거 생각해가지고 그 짜고 들어오는 징계 혐의자가 누가 있습니까? 법 앞에서는 다 평등하기 때문에 없는 규정 자꾸 얘기할 필요 없이 그날 징계위원회 가가지고 누가 나오면 사실은 대부분 검찰총장이고 검사하고 이러면 이해관계는 다 돼 있겠죠. 예. 그 부분을 갖고 미리 그렇게 알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죠. 지금 한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짧게 합시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다.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 양형이 확정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제 엠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착취물 제작 뭐 이런 관련 범죄의 양형 기준을 확정을 지은 건데요. 이제 계속 보도가 나왔지만 종전에 나왔던 안대로 이런 성착취물, 특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한 이런 제작자 가해자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형은 5년에서 9년 사이인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또 상습성 그리고 다수성을 갖고 있는 경우 29년 3개월의 최대치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 그렇군요. 최대 29년 3개월을 기준을 정하게 된 근거는 있습니까? 원래는 사실은 이때까지 했던 것들을 뭐 살인죄나 이런 걸 봤을 때 평균적으로 내서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데 예. 이거 다 첫 사건이에요. 사실 가보지 않는 길을 간다.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도 뭐 기준이라기보다는
뭐 기준을 본인들이 처음으로 세운 게 아닌가. 왜냐하면 N번방 사건이 처음입니다. 그 이전에 손정우 사건이 있었긴 하지만 그건 옛날 양형 기준을 하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최대형을 지금 하기 위해서 기준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장족의 발전이다라고 그렇죠. 할 수 1년 6개월 나왔습니다. 예. 네. 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 해외하고 비교하면 너무 또 박하다. 그렇죠. 몇백 년 약하다는 나오니까 그거. 예, 몇백 년 나오죠. 어떻게 300년씩 할까요? 못 살죠, 그러니까. 예. 조선시대 때부터 있어야 되는데. 예. 예. 그게 뭐 범죄를 한 두 가지 예. 저지르면 그게 다 합산 1000년도 있어요. 예. 우리는 아직 그건 아니니까. 예, 우리는 네. 이제 무기까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박장재수, 박지훈, 장윤미 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